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가운데 RPA 개념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간 RPA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사실 녹아들었습니다. 선도적으로 RPA를 도입한 고객은 아마 이제 보다 좀 더 확장된 자동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트너가 올해 트렌드로 주목했던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UiPath와 함께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LGCNS와 함께 실제 RPA가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Path 코리아 김영수 이사님, 그리고 LGCNS 이문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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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김영수 이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UiPath 김영수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고객 기술 세션이라든지 고객사 데모 혹은 POC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문영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CNS RPA 플랫폼팀 임운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LG그룹을 비롯한 고객사 분들에게 RPA를 어떻게 도입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여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발표를 하는 동안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지금 함께 진행 중인데요. 설문과 이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함께 제공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RPA를 먼저 도입한 국내 기업이 어떻게 RPA를 적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UiPath가 제시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영 LGCNS 팀장님께서 어떻게 LG그룹에서 RPA를 도입하고 확산했는지 지난 3년간의 RPA 도입 여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인사한 이문영입니다. 제목은 국내 기업 RPA 사례입니다. 우선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RPA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2017년 하반기부터 외국계 컨설팅사들 주도로 국내 금융권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저희 LG그룹은 2018년 1월에 저희가 이제 RPA TF가 구성이 됐는데요. 구성이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CIO분들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업체 부르고 POC하고 이거 너무 낭비인 것 같다. 표준 솔루션을 선정해줘라 라고 해서 저희가 솔루션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POC를 진행을 해서 UiPath라는 제품을 표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마침 그때 UiPath가 한국에 이제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그렇게 이제 외국 오토메이션 애니어라든지 이런 외국 솔루션들의 한국 지사, 그다음에 삼성이나 두산 SK 등 대기업들의 표준 솔루션 선정, 그다음에 RPA 전문 개발사 중심의 리셀러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팀화가 된 게 2019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주 52시간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제 고객분들의 기대에 RPA가 가장 이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UiPath 대비해서는 18년 대비 400% 이상의 시장 성장, 저 개인적으로는 한 3배 이상의 시장 성장을 했습니다. 19년에 가장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하면 가트너가 이제 2020 탑10 테크놀로지 기술을 발표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RPA가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룹사 전체의 확산뿐만이 아니라 KB은행이나 GS 리테일, 무림재지 이런 외부 사업도 확대를 했고요. 저희 그룹에서는 분기별로 RPA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는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시간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공시장 확대를 위한 이제 니아와의 협업 등의 활동을 했고요. 그럼 올해 제가 어떤 일을 할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기자님,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네. CEO, CTO, 그 다음에 코로나 어떤 게 가장 영향력이 클까요? 당연히 코로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요새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도 났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언택트 기술이 주목받고 있고 그중에 이제 RPA가 있습니다. 또한 AI를 연계한 이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고 뒤쪽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1인 1본 문화 확산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RPA를 많이 하고 계신 그 분들도 계시겠지만 RPA가 뭔지
또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주요 과제를 좀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RPA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죠.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는 외부 사이트에서 뭔가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혹은 그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는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 사이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점점 이 채널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소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커뮤니티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늘어나고 있는 채널에서 뭔가 매출을 가져온다든지 주문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RPA가 대량의 정보들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바로 2번이 다량의 데이터 수집이지요. 그래서 어떤 가격 수집, 그 다음에 뭐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회생 파산 정보, 이런 것도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이 조사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분석의 근간으로 쓰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3번으로 데이터 대사 업무는 사실 사람보다 훨씬 더 RPA가 잘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 기업에 어떤 RPA를 할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신 분은 맨 첫 번째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ERP에 있는 세금계산서 내역과 국세청에 전송된 내역을 대사하는 작업. IT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느 회사 재경팀 분들이나 다 하고 계십니다. 매월. 왜냐? 시스템 숫자가 잘못됐으면 시스템을 수정하고 국세청에 신고가 잘못됐으면 신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이것들을 수작업으로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불문하고 어느 회사를 가도 있는 그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파하기도 굉장히 좋은 과제고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써진 매출 보고서나 뭐 통계, 실적 통계 이런 거 말고도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광고사가 있습니다. 광고사에 예를 들면 어느 날 이제 전자신문 고객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이번 주 편성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담당자들이 코바코넷이라고 하는 한국 방송 광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역을 쭉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에 달력으로 예쁘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보내주는데요. 예전에는 방송사가 지상파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방송사들이 있고 열심히 광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맥이 끊겨버릴 뿐만 아니라 이 단순 반복 업무 때문에 그때부터는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몇 명의 인원이 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G2R이라는 고객사의 기획, 영업 한 40여 분이 물론 풀타임으로 이걸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혹은 고객분들이 원할 때 수시로 이런 보고서 작성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내부 시스템 입력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사들을 많이 가보면 SAP를 쓰고 계세요. 뭐 UiPath도 외산 솔루션이지만 SAP 솔루션은 커스터마이징이, 특히 화면 커스터마이징이 어렵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현업분들이 경비 전표를 처리한다거나 1년에 한 2-3번 구매를 하고 나서 구매 전표를 처리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하셔서 SAP 입력하는 사람은 별도로 뽑을까도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엑셀에 아주 간단한 양식을 채워주시면 RPA가 그것들을 시스템에 쏙쏙쏙 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유형의 혹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RPA 과제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그룹사 11개 그룹사에 1000여 개 과제, 그다음에 KB은행에서도 100여 개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제를 발굴을 했으면 솔루션을 선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많은 가장 고객사분들이 고민이죠. 네. 솔루션 선정에 POC를 하고 계신데요. POC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솔루션사들이 과제 하나를 2-3일 만에 뚝딱 만들고 가시는데요. 그러면 시스템 개발하면 몇 달씩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RPA는 뭐 2-3일 만에 되는구나. 아닙니다. 걔는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요. 제가 요즘은 고객분들한테 POC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 POC를 하게 되면 솔루션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한 검증보다는 그 개발자의 스킬 혹은 어떤 고민보다는 딱 뭐 이미지 인식 방식으로 빨리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POC보다는 그러면 POC 안 하면 솔루션 선정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가져오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회사에 전화를 거셔서 얼마나 운영하고 계세요? 1년 넘게 운영하고 계세요? 어려움은 뭐세요? 그런 리서치 하는 기간이 훨씬 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여기 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개발. 솔루션별로 가격도 많이 차이가 있고, 예, 기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솔루션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본에 벤치마킹 갔을 때도 일본 분들이 표준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몇 달 개발하고 개발자분들이 떠나고 나면 그걸 운영하는 분들이 에러가 났을 때 도대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찾기 위해서 개발 기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란 무엇이냐? 처음에 RPA를 시작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에러를 남길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하세요?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종료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프로젝트에서 초반에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만 해놔도 에러가 났을 때 훨씬 더 찾기가 쉽고 개발 품질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듈화라는 무슨 뜻이냐? 갑자기 회사의 시스템이 크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 회사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는 RPA가 100개의 과제였다고 하면 그럼 100개의 과제 소스를 일일이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RPA가 어쩔 수 없는 한계인데요. 모듈화를 시켜놨다고 하면 공통 모듈만 바꾸면 그 100개의 과제가 모두가 돌아가는, 사실 모듈화는 프로젝트 초반에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을 할 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메일에 쓰는 게 많네, 이거를 모듈화를 하자, 우리가 ERP에서 어떤 메뉴를 많이 쓰네, 모듈화를 하자 해서 점점점 늘려가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런 프레임워크나 모듈화를 만들기에 UIP에서 굉장히 적합한 툴이기에 저희도 많이 활용을 하고 표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개발을 했으면, 네, 개발을 했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저희 LG그룹 이렇게 했어요 라고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너네 LG그룹사에 있는 IT 회사잖아, 아주 굉장히 쉽게 보시는데요. 저희는 개발만 해놓고 떠날 수 없는 또 숙명이 있습니다. RPA는 개발보다 더 힘든 게 운영 과정이고요. 2월에 저희 LG생활건강에서 R파트장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파트장이라는 직책이 이제 생건에 있는데요. 아예 직책을 주고 이 R파트장이 굉장히 업무를 많이 해준다라는 기사 중간에 R파트장의 업무 성공률이 RPA 최고 수준인 95%다. 저한테 여쭤보세요. 95%가 최선이냐? 네, 최선입니다. RPA는 오른쪽과 같은 이유로 5에서 10% 정도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국세청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국세청이 전면적으로 UI를 개편을 했어요. 그럼 저희 소스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굳이 외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메일 시스템이 변경이 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상 시스템이 변경됐을 때 소스를 당연히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대대적인 변경은 저희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거버넌스 공유라는 거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이 저희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수정,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저희한테 안 알려줘서 갑자기 에러가 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룹사 고객분 중에 보안 포탈에 있는 보안 위반 대상자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 인원들한테 메일이 보내서 엄청나게 이제 항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RPA 담당하시는 고객 팀장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저희한테 막 따지셨는데 원인을 캐고 캐다 보니까 그 포탈을 수정하는 개발자가 이게 RPA가 이걸 들고 가는지 모르고 잘못 수정을 한 거예요. 사실 RPA가 들고 가지 않았으면 몰랐던 일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포탈 운영하는 운영자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다음부터는 알려주겠다. 네. 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운영 거버넌스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상 시스템의 성능은 또 변경과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시스템이 아까 국세청도 말씀하셨지만 월말이나 연말에 이제 접속자 수가 많아지면 사람도 접속을 못하면 RPA도 접속을 못합니다. 저희 한국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RPA로 95%가 잘 되어도 그거에 대해서 절대 칭찬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5%가 잘못되면 엄청나게 이제 클레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안 좋을 때도 에러가 난다. 이럴 때는 사실 재실행만 하면 다시 잘 돌아가죠. 현업주도의 수정은 뭐냐면 현업이 주는 아까 같이 전표를 입력해야 돼서 현업이 주는 엑셀을 가지고 RPA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엑셀을 잘못 입력해서 줬어요. 당연히 에러가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있는 중에 같이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차마 그때에 밝혀지지 않았던 예외사항이 운영하는 기간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로봇 운영 환경의 이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프라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보안이나 개정 정책으로 인한 이슈가 있는데요. 제가 재작년 말에 다른 고객분들이 굉장히 저를 다급하게 찾으셔서 갔더니, 그러니까 개발사가 개발을 해놓고 떠나고 거기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노트북 한 대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팀장님, 이게 처음 3개월은 잘 돌았는데요. 그 다음부터 계속 에러가 나고 있어요. RPA가 특성상 로그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게다가 노트북에 이제 로그를 쌓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용량을 많이 차지하겠어요. 주기적으로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가 없으니 이제 노트북대로 버벅거리고 고객분들은 로봇을 못 쓰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람은 굉장히 자주 접합니다. V3를 업데이트해라, 패스워드를 변경해라, 이런 예상치 못한 팝업 때문에 로봇이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로봇 PC는 그런 보안을 예외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 PC에 대해서는 매월 누구누구가 점검해라고 이제 아레나를 정해줄 것인지, 이런 보안 정책,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95%라는 수익률이 엄청난 거였었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동화에 대한 기대 네. 수준이 한국 분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높죠. 그다음에 네. 솔루션사나 개발사가 자동화가 됩니다라고 하면 정말 CEO부터 현업분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한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변화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RPA를 하면서 들었던 가장 황당한 고객사가 낮에만 RPA를 돌리는 회사가 있어요. 로봇이 낮에는? 100개나 되는데. 네. 원래 RPA는 24시간 그렇죠. 돌리기 위해서 네. 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운영이 어려우니까 개발자들이 출근해 있는 시간에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안타까우면서도 비효율적이네요.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해 줄까가 사실 솔루션사와 저희 개발사의 계속된 고민입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로봇을 우리 이제 100대 도입할 거야 라고 시작을 하면 이제 별도의 인프라도 깔고 네. 그 위에 VM도 올리고 이럴 수가 있겠는데, 우리 이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해보고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스몰 스타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트북 환경에서 시작을 하세요. 재밌죠? 노트북인데 RPA 작업 중이니 건드리지 네. 마세요. 이런 표를 굉장히 예. 공격적이네요. 안 그러면 다들 건드리지 마, 공격하시니까. 네. 예. 이렇게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에서 시작을 하시다가 저희 고객사 분 중에서도 처음에는 개발자 옆에다 운영자 PC를 놓다가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회의실에 사람은 없고 노트북 20대가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노트북 환경에서도 이슈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하이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HCI 환경에 VM을 놓고 오른쪽 상단과 같은 CCTV 같은 그런 이제 모니터링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이 로봇이 놀고 있는 게 너무 잘 보여서 그게 또 문제다, 이런 또 우스갯소리도 하셨습니다. 네네. 네. 파란 화면이 너무 많다고. 그렇죠. 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이제 NH농협 지주의 기사에 난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화면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화면들이 포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UiPath 샀는데 포탈은 또 왜 만들어요? 외산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뭘 고쳐주세요 할 때 이제 쉽게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외국 분들하고 저희 한국 분들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보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로봇을 스케줄링 건다든지 모니터링 한다든지 권한을 부여하는 쉬운 사용을 위해서 포탈을 이제 만들기도 했고요. 왼쪽 하단에 RPA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분들은 광고해주지 않아요. 그런 경영진 분들은 뭘 보고 알 수 있냐? 저희가 크게 이 봇이 한 번 돌 때마다 절감 시간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다음에 현업분들이 과제를 의견 개진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만드시고요. 효과를 한눈에 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RPA, CFO, CEO 분들은 저런 숫자를 보시고 바로바로 꽂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을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는 저런 대시보드를 얼마나 윗분들 보기 좋게 만드느냐가 훨씬 또 그렇죠. 성공에 네. 좌우하고 또 중요한 있습니다. 포인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RPA 과제에 대한 진척 관리를 어떤 솔루션이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간트 차트라든지 이런 진척 관리를 본다든지, 말씀드린 대로 그래 에러 나는 거 알겠어. 그럼 빨리 알려주자 해서 이렇게 카카오 알림톡을 연동하기도 합니다.
이 포털 같은 경우는 CNS에서 직접 뭐 개발을 하신 건가요? 네네네.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저희 그룹사 서비스 하기도 하고, 요즘 이제 크게 프로젝트 하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요건에 아예 포털을 넣어서 예, 하고, 사실 UiPath 이따가 김영수 이사님께서 새로운 포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지만, 진작에 출시하셨으면 저희가 안 만들었을 텐데, 네, UiPath에서도 새롭게 포털을 출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보트를 보유한 곳에서는 저런 포털이 유용하게 쓸 네, 수가 있겠네요. 한눈에 네. 관리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모든 솔루션의 커스터마이징에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털들을 많이 개발을 하시고요. 아까 초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솔루션사가 저한테 1인 1봇을 얘기할 때 영업하지 마시라고, 그런 세상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LG전자에서 기사를 2번 크게 내셨습니다. LG전자 CEO께서 LG전자 디지털 전략 전환의 4가지 꼭지,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화를 통해서 식스시그마를 하겠다. 그 마지막에 업무의 로봇 자동화 확대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기사를 내셨고요. 그 다음날 900개 과제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실제로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는 과제는 한 600개 정도 되고요. 300개는 올 연말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도 일본 얘기를 드렸는데, 도요타 RPA PM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현재 하드웨어 중심의 카 컴퍼니인 도요타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 컴퍼니로 가기 위해서 그럼 개발자 다 뽑아야 돼? 아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직 인원들을 RPA로 업무를 줄여주고 그 사무직 인원들이 좀 더 창의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RPA를 적용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현업분들이 직접 개발하는 요구가 작년부터 많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튜디오 교육을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전문 개발자용이다 보니까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스튜디오 X, 이따 또 김영세 이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지만 현업이 쓰기 쉬운 개발 툴입니다. 그걸 교육을 받으시고 이런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30대로 도입을 해서 쓰실 예정이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저희 이제 올 6월부터 LG 그룹의 신입사원, IT 직군이 아닌 그런 그 전자, 이노텍, 디스플레이, 화학 이런 신입사원들 교육에 RPA 실습 과정이 들어갑니다. 제가 농담처럼 요즘 중고생들은 학교에서 코딩을 배우고 오기 때문에 걔네들이 입사할 때쯤에는 모두 다 RPA를 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그 시대가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LG그룹 신입사원의 경쟁은 아마존의 신입사원이다. 아마존이 유통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원들한테 IT 교육을 시키듯이 저희도 그런 것들을 RPA로 할 예정입니다. AI로 무슨 과제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은행의 사례입니다. KB은행의 사례인데 KB국민은행에 저희 이제 마곡지점이라고 예를 들면 마곡지점 주변에 있는, 물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당연히 급여 정보가 은행에 꽂히지만 그 지점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혹은 작은 가게도 있고요. 그런 고객들이 영업점에 있는 직원 메일로 급여를 이체해달라고 엑셀 파일을 송부하면요. 그것들을 외부망에서 받아서 직원이 프린트를 한 다음에 내부망에 있는 급여 이체 시스템에 하나하나씩 입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들어오는 특정일에 업무가 집중이 되고 고객분들이 앞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를 못하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혹은 고객 서비스를 다 끝내고 야근을 하게 되고요. 이게 사람이 하나하나 치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다수 발생합니다. 처음에 이걸 저희한테 이제 RPA로 개발해달라고 했을 때 중간에 엑셀 파일 형식이 너무 다 달라요. 그래서 안 된다 했다가 어떻게 이제 기획을 했냐면 영업 직원이 메일로 받으면 RPA 메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RPA가 내부망으로 이 파일을 전송을 하고요. 내부망에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 각각의 다른 양식의 엑셀 파일을 표준 템플릿에 딱 맞춥니다. 그러면 그 표준 템플릿을 가지고 RPA가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영업점 직원이 고객 대면하는 시간이 훨씬 증대되었고 휴먼 에러도 감소할 뿐더러 저희가 마지막 액션을 직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급여를 이체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RPA가 잘못했을 때의 리스크를 최소화한 그런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사실 RPA 개발자가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석가가 알고리즘은 별도로 개발했고요. 그러면 그 AI 접목할 때마다 분석가 소싱하고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H2.AI라고 하는 오토 머신러닝 툴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데이터 전처리 하는 데는 약간의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데이터를 쉽게 학습시키고 이 오토머신 러닝 그 툴 안에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분석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으면 안 되겠지만 적으신 분들도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합 시나리오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VOC 분석을 했었는데요. RPA가 다양한 사이트에서 VOC를 다 수집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오토머신 러닝으로 만든 알고리즘을 돌려서 VOC 유형을 분류해주면 RPA가 또 무슨 일을 하냐. 품질에 대한 불만이에요. 한 품질팀에 메일을 보내주고요. 이거는 우리 웹사이트에 대한 불만이에요. IT팀에 보내줍니다. 저희 직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인데요. CS팀에 보내줍니다. 이렇게 불만 유형별로 관련 조직에 레포팅하는, 그래서 수집과 레포팅의 역할을 RPA가 하고 가운데 AI 알고리즘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간략히 저희 회사 서비스 오퍼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제 발굴에 지원해 드립니다. 현업분들 모시고 과제 발굴 워크숍을 실시를 해드리고요. 이때 LG그룹에 도입된 1000여 개 과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개발에 대한 표준을 제공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워크, 모듈화 등에 대한 개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를 지원해 드리고요. 각종 교육 지원해 드립니다.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 수립을 같이 해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PA 특성상 유지보수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유지보수를 기존 이제 운영 인력들과 어떻게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해서 에러를 선대응할 건지 이런 운영 거버넌스를 고객분들과 같이 수립해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머신러닝뿐만이 아니라 학습형 OCR, 챗봇 등 AI 서비스 연계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사례와 도입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좀 시간을 넘겼는데 김영수 이사님께 다음 수고를 넘기겠습니다. 일단 먼저 네. LG 시너스 이제 3년 네네. 차이신 네네. 건가요? 3년이라는 시간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하셨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체계가 일단 잡혀간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네. 발표였던 것 네.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LG 시너스의 그리고 LG 그룹과의 여정을 함께 해주셨던 UiPath의 김영수 이사님께서 이 UiPath의 RPA 전략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무엇인지 이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앞에 발표를 되게 잘 들었습니다. 임팀장님께서 오랫동안 하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작부터 LG그룹과 타 고객사도 꽤 많이 하셨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가트너가 발표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토메이션보다 좀 넓은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트너는 실제 지금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기 위해서는 AI나 ML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사람과 콜라보레이션하는 일 형태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A가 단순히 툴 개념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툴들의 조합 형태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과제 발굴에서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성과 측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진 에코시스템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UiPath는 어떻게 보면 하이퍼 오토메이션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플랜을 이렇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만들었던 거는 처음에 개발, 관리, 실행할 수 있는 이 세 개의 큰 필러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실제 고객사를 만나고 딜리버리를 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과제 발굴입니다. 과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과제가 좋은 과제겠다, 이건 하면 되겠다, 이건 하기 힘들겠다는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은 RPA 안에 자연히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였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중에 하나가 또 측정입니다. 성과를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냐가 RPA로 더 많은 과제들을 할 수 있을지, 이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 될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것이면서 그게 단순하게 로봇의 운영 측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입장에서의 매트릭도 지표도 같이 반영해서 성과를 측정해야 비즈니스인 가치를 같이 뽑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정의 시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해주실 이 업무부터 예, 찾기가 되겠네요. 네. 업무를 찾았으면은 찾은 것도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업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하나 중요합니다. 앞에 이제 임팀장님이 포탈 얘기를 하셨는데요.
인디자인이 만드신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포털 수준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자동화 요구, 의견들을 받아서 한 곳에 모아두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의견을 받고 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자동화 요구가 얼만큼의 스코어를 가질지, 예를 들어 0에서 100까지를 표현하면은 100이면은 자동화하기 딱 좋은 일입니다고요. 0이 된다면은 얘는 자동화하면 안 돼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스코어를 만들어 주니까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자동화해야 될지를 알 수 있고요. 그런 후보 리스트를 쭉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보 리스트를 누가 그럼 관리를 할 거냐? 자동화 사무국이라고 하는 COE 조직이 저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수집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은 이제 자동화를 개발을 시작했을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은 아직까지 후보로 남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개발한 일에는 최종 산출물이 어떤 것들인지를 다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형태 일을 할 때 그 산출물을 참조할 수 있고 나중에 최초에 의도했던 것과 만들어진 것을 비교할 때도 처음에 만들었던 산출물을 기반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프로젝트 발굴 단계부터 자동화 사무국을 구축을 한 다음에 네네. 자동화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마 처음에 파일럿을 할 때는 아직 사무국이라는 형태로 갖춰지지 못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동화를 회사 차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사무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 사무국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자동화 파이프라인 관리와 진척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의견들을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게 그렇죠. 오토메이션 허브라고 하는 저희들 그 프로덕트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고 있다면은 이제 발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렇게 의견을 낸 것들을 기반으로 사실은 이제 탐색을 해볼 것입니다. 어떤 직원이 이 업무를 자동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올렸다면은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들여다볼 때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매번 현업을 만나서 인터뷰를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자동화라고 하는 게 이미 있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미 시스템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시스템들은 연결되어 있고 로고를 남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로고들만 수집을 잘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고 데이터를 남겼고 어떤 이벤트가 생겼는지 그리고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어디가 병목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은 자동화하기에 최적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 리스트를 보면은 예를 들어 기간이 얼마의 동안이 걸렸고 그리고 자동화했을 때 얼만큼 줄어들 수 있는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OI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미리 볼 수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윗선에 보고하거나 이제 설득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훨씬 쉽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여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누구든 공정하게 왜 내 일이 선택되지 않고 저리 선택되었나요 할 때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보시면 수긍할 수가 되겠습니다. 있겠죠. 맞습니다. 네.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기간계 시스템의 백엔드 데이터 위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RPA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던 일을 데스크탑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담당자가 했던 일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타스크 마이닝은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마이닝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분석하고 싶은 그 일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의 프로세스 레코드를 담당자 PC에 설치하고 거기서 생긴 이벤트와 로고들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만들어주냐면은 이게 만약 자동화 업무로 선택이 된다면은 그때 정의해야 될 프로세스 데피니션 문서, 예를 들어 저희들은 PDD 용어라고 부르는데요. 프로세스 정의 문서도 만들어주고 필요하다면은 UiPath로 개발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특정 업무가 혼자만 하는 업무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 명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의 업무에 하시는 분들의 레코드를 설치했다면은 하시는 일이 베리언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만큼 차이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결국 과학적인 접근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뒤에 가장 적절한 업무를 선택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제를 발굴하는 거고요. 그렇죠. 과제를 발굴하면 다음에 이제 개발입니다. 개발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타스크 캡처인데요. 앞에 타스크 마이닝을 통해서도 PDD 문서를 만들거나 워크플로우 파일 초안을 만들어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일이 커지는 일이죠. 뭔가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좀 더 큰 볼륨의 일이 되고요. 그러지 않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타스크 캡처입니다. 이건 담당자가 로컬에 설치하셔서 자기가 실제 응용표를 하는 일을 따라가면은 자동으로 이벤트를 캡처하고 남긴 뒤에 문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장표에 말씀해 주셨던 이 포인트가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대부분 일부 시범 적용을 했는데 예. 이걸 과연 어떻게 확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이 회사 전체에 어떻게 자동화를 할 것이냐. 네. 자동화 시작할 때는 팀장님 말씀 사실은 작게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이게 가능해? 그렇죠. 라는 사실 의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작게 시작을 한 거였죠.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키워야 돼? 그렇죠. 이 고민입니다. 자, 키울 때 고민을 생각할 때는 특정 조직이나 특정 개인만이 자동화를 하면 될까? 아니면 회사 전체를 봐야 될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엄청난 ROI를 획득하고 싶다면은 특정 조직이나 특정 개인의 업무를 보지 마시고요. 회사 전체로 보십시오. 모든 직원의 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게 얼마나 큰 가치를 낼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UiPath는 모든 직원이 자기 일을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1부 시대가 열리는 거네요. 그럼. 네, 1인 1봇이 열리려면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임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1인 1봇, 그게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UiPath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동화를 하려면 결국 뭔가의 툴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조금의 그 프로그래밍 날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직원들이 그 날리지를 갖추게 교육시킨다? 제가 볼 땐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훨씬 더 쉬운 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저기 있는 전문 개발자, 시티즌 개발자, 현업 사용자처럼 티어를 나누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티자 개발자를 어느 정도 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티즌 개발자는 전문 개발자와 현업 사용자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현업 사용자들이 쉽게 자동화할 수 있고 자기 일을 자동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많이 처음부터 쓰셨던 툴이 이제 전문 개발자가 쓰는 툴입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RPA는 결국 쉬워야 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많이 처음부터 시작이 사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저희들은 액티비티라 부르는데 그게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액티비티가 한 750개 이상이 되고요. 매 버전마다 추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액티비티가 600개 넘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투비소프트의 커넥터도 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티즌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툴로 혹은 현업 사용자를 위해서는 앞에 있는 스튜디오 툴로 적용하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가 되네요. 앞에 것보다는 좀 더 쉬워졌습니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목록 리스트가 사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많이 쓰일 것 같고 현업을 생각한다면은 가장 필수적인 오피스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셉 같은 형태를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너무 많으면 헷갈립니다. 저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기도 보시면 이제 현업 사용자들이 실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할 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버튼을 찍는다면 버튼을 선택하면 걔가 스테이블한 앵커를 찾아가지고 어디서 값을 가져올 건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현업 사용자들은 저 툴을 한 반나절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쓸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LG 성근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분들 처음에는 스튜디오를 배우셨다가 나중에 스튜디오 X를 설명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처음부터 이걸 가져오지 않았냐고. 제가 그 말씀을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현업분들이 X를 쓰신 데는 불편을 느끼지 않고 되게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인 1부 시대가 그렇게 멀진 않았구나 생각을 좀 들고요. 모든 분들이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의 일을 사실 자동화 시켜놨다면 되게 해피한 일이죠. 그런데 그 자동화 일에 내가 의사결정해야 된다면은 지금 있는 구조에서는 잘 못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게이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동화가 가장 멈춰야 되니까요. 그런데 액션 센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뭘 만들고 있냐면 UiPath는 하나의 긴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그 가운데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알려줍니다. 자, 이거는 담당자분이 직접 결정하셔야 돼요. 반려할까요? 승인할까요? 사실 로봇 입장에서는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케이스는 뭐냐면은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이 얼마 이하면은 자동으로 승인될 겁니다. 너무 비싸네? 그럼 당사자가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도 견적을 낼지 말지. 이런 일들은 사실 로봇이 판단을 못하니까요. 그런 일을 할 때 액션 센터를 통해서 사람을 인게이지 시키고 그 사람은 사실은 자동화의 로봇과 사람이 혼합되어 가지고 협업이네요. 협업 네. 형태로 일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포인트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확산을 했는데 예. 과연 이 업무까지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많이 하시죠. 네. 앞에 그 국민은행 얘기를 들으면서 AI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까다로운 일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로봇들은 정해진 룰을 따라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건 약간의 판단이 들어가고 그때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되게 챌린지한 일인 거죠. 자, 이 챌린지한 일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룰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AI를 이용한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는 거죠. AI를 이용한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RPA 개발자가 이제 AI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사실 더 큰 챌린지 같습니다. 네. 그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RPA 입장에서는 AI를 쉽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AI를 쓰려면 어떻게 해요? UiPath 입장에서는 액티비티를 가져다가 걔를 선택하는데 AI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AI 패브릭입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만드십시오.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만들고 관리하면 됩니다. 다만 RPA 입장에서는 그 AI를 쉽게 사용하게 만들어주세요인 거죠. 그래서 UiPath의 관리 서버인 오케스트레이터에 그 AI 기능도 같이 올려둔 겁니다. 모델을 거기에 배포하고 모델을 거기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AI 업무를 해야 되는 RPA 개발자는 스튜디오에서 ML 스킬을 다운받은 뒤에 리스트만 누르면은 목록이 보일 겁니다. 뭘 할 수 있는지.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업무를 선택하고 액션을 취하면 되고요. 업무를 선택하는 순간 뭘 볼 수 있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주셔야 됩니다. 어떤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RPA 개발자로 하여금 쉽게 AI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AI 관련된 업무를 많이 적용하는 곳이 대고객 서비스 형태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형태의 AI가 추론을 해줬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추천 종목을 줬거나 아니면 관심 가질 만한 물건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걸 샀는지 안 샀는지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다시 답을 받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형태가 로봇과 적용이 되면은 로봇이 뭘 하냐면은 내가 추론된 결과도 좋지만 그 값의 신뢰도를 보는 거죠. 이 신뢰도가 좀 낮으면은 뭘 하냐면은 사이드로 사람한테 긍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맞아, 이건 잘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다시 마킹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학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머신러닝 기본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를 보고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데이터가 왔으면 교정을 하고 다시 학습을 하니 모델 품질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컨셉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성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이렇게 그 발굴 과제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입을 하고 또 하나 모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툴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기도 하고 직접 인계제 쓸 수도 있게 했다면은 자동화 업무의 성과를 제대로 봐야 될 겁니다. 처음에 자동화 업무를 시작할 때는 성과 부분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일을 먼저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일이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이걸 어떻게 포장해야 돼?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문화일 수도 있지만 외국 문화도 비슷하게 매니지먼트로 올라갈수록 보고 싶은 거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어? 숫자를 나한테 얘기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된 업무를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한 뒤에 뭔가의 ROI를 숫자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숫자 중에는 비즈니스 밸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봇을 운영하는 측면의 지표도 있습니다. 유틸라이제이션이라든지 또 활용도 같은 것도 있지만 결국 비즈니스로 얼마만큼 시간이 감축되었고 그 시간이 비용으로 돈으로 바꾸면 얼마만큼 이득이 생겼는지도 볼 수 있고요. 또 UiPath 가진 인사이트는 뭐도 얘기해 주냐면은 그런 히스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로봇을 쓰시면요, 연말에는 얼마만큼의 돈이 세이브 될 것이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세이브 될 겁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나온다면 이제 매니지먼트한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생기는 거죠. 자, RP 확산해야 됩니다. 왜? 성과를 보십시오. 올해까지 이 추세로 가더라도 10억 달러를 세이브할 수 있는데 확산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실제 자동 업무를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사원한테 RP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줬더니 80%가 쓰고 있고 시간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회사가 자동화를 제대로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용어 때문이 아니고요.
자동화를 하려면은 어쩌면 아래 4가지 항목을 잘 보시면은 아마도 성공적인 자동화 형태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투명하고 제어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자동화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시고 관리를 하십시오. 앞에 말씀드렸던 타스크 마이닝이 됐거나 프로세스 마이닝, 그리고 그것들을 오토메이션 허브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면은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자동화가 어떤 것들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일부 조직에서만 자동화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사 전체를 보십시오. 그래야 자동화를 쓴 이익을 훨씬 더 확장하고 키울 수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아주 쉬운 일들만 한다면은 사실은 자동화가 매크로랑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챌린지적인 일이 있냐면은 AI, ML을 기반으로 자동화 영역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넓힐 때는 반드시 RPA 개발자가 RPA가 AI, ML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시고 확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자동화를 통해서 얻게 된 가치와 이득은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게 결국은 우리 회사가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피부로 느끼시는 현업에 계신 분들도 우리 회사가 자동화로 큰 많은 가치를 얻고 있거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UiPath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동화 발굴에서 개발 그리고 성과 측정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UiPath를 가지고 자동화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시고 또 하나는 시작과 끝을 전부 다 케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제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UiPath가 제시한 RPA 전략 그리고 LG CNS에서 수행하셨던 국내 기업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뽑아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워밍업 차원에서 네,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먼저 그 발표에서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이사님께 네. 그 RPA 도입 전에 사전 고려 사항이나 준비를 위해 필요한 활동이 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어쩌면은 이거는 임 팀장님 잘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요. RPA를 도입하려면은 첫 번째 저희들이 많이 얘기 드린 것 중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RPA를 도입을 통해서 얻게 될 지표가 무엇인지가 클리어해야 이 과제를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하다가 멈추게 될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RPA를 도입하기 전에 어떤 업무에 어떤 목표를 구체화시켜서 이 RPA를 도입을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클리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POC 같은 형태라면은 이제 기술적인 POC는 대부분 많이 하셔가지고 대부분 일들의 기술적인 허들은 이제 넘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술적인 POC보다는 파일럿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LG CNS 쪽에 네. 팀장님께서 LG CNS에도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먼저 전사적으로 LG CNS가 RPA를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 이외에 네. 혹시 이제 직원들이 개인들이 네. RPA를 또 개인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질문도 있네요. 그 삼성 SDS가 본인들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까 본인들 직원들이 이제 자동화를 해서 뭐 효과 났던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고객사 프로젝트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하면 올해는 저희 회사의 공통 업무,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하면서 SI, SM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많은 반복적인 일들에 대해서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뭐 경연대회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UiPath 쪽에 이제 조금 RPA를 아무래도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이 있네요. 솔루션이 또 요새 워낙 많지 않습니까? UiPath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 뭐 다른 솔루션들과 특장점이 좀 어떤 거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UiPath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입하실 때 고민하시는 게 온프레임 환경도 많이 고민하시지만 사실 클라우드 환경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기업이라면 처음부터 온프레미스를 환경을 고려하실 텐데 중소 사이즈라면은 어떻게 보시냐면 클라우드에서 쉽게 내가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UiPath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이라면은 관리 서버 플러스 로봇을 클라우드에 프로비저닝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고요. 내가 직접 구축하지 않고 SaaS 형태, 서비스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사 제품 대비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플랫폼이 커버하는 영역이 훨씬 더 넓은 거죠. 발굴에서부터 성과 측정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UiPath를 많이 결정하시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툴 대비 사용하기 쉽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 팀장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른 툴 대비 사용하기 쉽고, 그 다음에 RPA가 메인터넌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개발보다 어쩌면 메인터넌스도 중요한 일이고 지속적인 메인터넌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비주얼하게 만들어진 것들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제약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은 개발자가 떠나고 나면은 그 코드를 보고 이해하느니 내가 새로 만들겠어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타사 대비했을 때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실제 RPA를 좀 도입하신 분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LDCNS 쪽에 좀 답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RPA를 구축을 할 때 뭐 고객사 같은 경우 실무 부서는 물론이고 이제 IT 부서, HR 부서까지 함께 이제 참여를 하면서 사실 조직의 변화가 같이 좀 일어나야 된다. 네. 실제 LGCNS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 이런 조직 문화 혁신까지 좀 있었던 사례가 있냐라고 네. 질문 주셨네요. 저희 LG그룹이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되는 CFO분들의 그 스폰서십이 가장 컸고요. 아까 RPA 준비를 해서 뭘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C레벨의 그런 강력한 스폰서십이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고, CFO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 절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RPA를 많이 적용을 하시는데, HR도 당연히 같이 참여를 해서 HR 쪽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그 과제 중에 주 52시간 모니터링이라는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HR 인원의 업무에 플러스 매주 전 직원의 주 52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거를 사장님께서 인사팀장한테 너 이제부터 모니터링 해라고 지시하셨을 때 인사팀장님이 바로 저한테 달려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HR적으로 뭔가 RPA를 하기 위해서 뭐 같이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HR 조직이 RPA 과제를 같이 하면서 효과를 입증을 하고, 아까 이제 신입사원 과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휴먼 워커와 디지털 워커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요새 네.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RPA도 있지만 RDA도 있죠. 예. 네, 이 RDA가 뭔지 차이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RD와 RPA 차이를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RPA는 RDA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DA는 데스크탑 입장에서의 자동화의 일부분을 RDA로 부르고요. RPA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데스크탑을 떠나서 다른 형태의 프로세스까지, 업무 프로세스를 모두 다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이 좀 더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하는 기술셋이랑 할 수 있는 일들이 RDA보다는 RPA가 훨씬 더 브로드하고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LGCNS 질문도 많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자세하게도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RPA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혹시 그 CNS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표준이 있는지, 그리고 혹은 뭐 글로벌 인증 제도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표준이 어떤 문서의 표준인지 개발의 표준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0여 개의 과제를 업종별로 다 분류를 해서 어떤 업무들을 많이 쓰고 계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표준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는 같은 과제라고 해도 각사가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업무에 대한 표준을 저희가 가이드해드리진 않고 있고, 글로벌 인증 제도도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UiPath를 이제 솔루션 개발자들을 위한 뭐 설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표준 인증 제도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또 워낙 뭐 금융권은 핫하긴 한데, 네, 아무래도 증권 쪽에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혹시 증권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뭐 RPA 업무나 적용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사 고객들 중에도 저희들 UiPath 고객도 몇 분 계시긴 하거든요. 정권사 업무들 보면은 RPA가 정권에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정권사도 동일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증권사죠? 죄송합니다. 정권 아니죠? 제가 발음이 죄송합니다. 네. 네, 증권사도 죄송합니다. 사실은 회사 내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은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먼저 적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매입 세금 계산서 얘기하신 것처럼 회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을 많이 적용을 하시고요. 증권 관련된 스페이스적 업무들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권사라고 해가지고 특정 정권 업무에 관련된 것보다는 일반적인 회사들이 적용하는 RP 업무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네. 뭐 저희 고객분 중에 그 증권사는 없지만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나 금감원이나 이런 관련 부처에 주기적으로 보고서 보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뭐 임의적으로 창의적으로 쓰는 보고서가 아니라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정형화된 보고서에 시스템에 있는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저희 뭐 KB은행 고객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증권사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께서 다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괄적인 질문 하나입니다. 그 RPA를 적용하려고 할 때 네. 가장 고려하거나 가장 좀 중점에 둬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먼저 이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걸 이제 RP를 적용하려고 할 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성과 ROI를 많이 보실 거고요. 기술적인 측면을 보실 때는 이 일이 사실은 RP를 적용할 수 있는 일인지 가능한 일인지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사실 다 놓치면은 어느 한쪽으로도 성공할 수는 없긴 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만약 기술만 된다 손 치더라도 의미 없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RPA는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일의 가치와 로봇으로 바꿨을 때 생기는 이득과 그다음 실제 바꿀 수 있는 일인지 기술적인 면을 동시에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께서 네, 생각하시는 저는 포인트? 네. 기대사항 그 관리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C레벨 분들이 기대하는 사항, 그다음에 현업 분들이 기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변화 관리를 해야 됩니다. C레벨 분들은 오히려 간단해요. 진짜 절감 시간이나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쉽고 현업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뺏는 솔루션이 아니다. 너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얘가 이제 그런 자주구레한 일들을 해준다. 실제로 과제를 누가 많이 내냐면 RPA를 한번 적용해 보신 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고 과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00%가 아닙니다. 얘는 이런 이유로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 관리. 그래서 기술이 모든 걸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변화 관리를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이제 UiPath에 관한 방송이다 네. 보니 UiPath도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UiPath에 이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예. 뭐 아까 뭐 특장점, 차이점 말씀해 주셨지만 1인 1보 시대에 있어서 UiPath 솔루션이 다른 솔루션들과의 좀 비쌀 것 같은데 차별점이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1인 1보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제가 스튜디오 엑셀 설명드리면서 사실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어떤 기능을 어떤 형태여야 됩니까? 라는 거죠. 첫 번째는 사용하기 쉬우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워야 되는 겁니다. 어렵다면 사실은 사용하기 힘든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1인 1보를 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1인 1보를 하려면은 결국은 업무를 봤을 때 그 부서 내의 업무는 유사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 업무들은 사실은 누군가 한 명이 만들고 쉐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그 1인 1보 모든 직원들이 개념적인 관리 서버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폴더가 됐던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게 만들어진 산출물을 쉽게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만든 아이디어가 쉽게 다른 비슷한 형태로 쓴다면은 참조할 수 있거나 카피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생태계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툴도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UiPath만 아마도 RPA 회사에서 2개의 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전문 개발자, 하나는 일반 사용자 혹은 시티즌 개발자 이렇게 버전을 나눌 필요가 있고요. 어려운 기능이 많은 걸 하나를 가지고 일반 사용자 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저희도 해봤지만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관리 운영하는 측면 두 가지를 봤을 때 분명히 UiPath와 다른 경쟁사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두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께서. 네. 제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의 RPA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에 많은 세미나를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 이제 그 주무관이셨는데요. 국가보훈처가 하는 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근데 본인은 이분이 연금 지불해서 뭐 되셨어요, 떨어지셨어요, 이것보다는 상담에 많은 시간을 쓰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이런 사유로 안 되셨어요라고 설명만 해드려도 마음이 누그러지는데 결과만 이제 통보받다 보니까 국가에 또 안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과생이고 본인 말씀하십니다. 문과생이지만 파이썬 오토데스크를 2년 혼자 스스로 학습하셔서, 왜냐하면 이 상담 시간을 길게 하고 싶은데 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RPA 솔루션은 아니지만 RPA를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은 자동화시키고 상담 시간을 늘리는, 저도 굉장히 감동받았는데요. 오늘 물론 뭐 UiPath와 같이 이런 세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광고 사면 광고를 멋지게 기획해서 고객을 만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자질구레한 일들을 RPA한테 맡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자동화를 도입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동화를 진행할 때는 아까 기술적인 부분, 뭐 관리적인 부분 다 있긴 한데 꼭 누구랑 같이 하시냐면 현업이랑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동화의 이득을 보는 현업과 같이 하시면은 자동화에 대한 열성팬이 생길 겁니다. 현업은 반드시 좋아하고 환호할 겁니다. 관련 없는 사람과 같이 하시면은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자동화 일을 하실 때는 파일럿 형태 하실 때는 현업과 같이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좋아하시는지 보시면은 자동화 해야 되는 일이구나 확실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다 환호를 하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그리고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